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후위기 카운트다운이 시작했을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상기인문 서적 에코시로를 운영하고 마포 FM에서 환경과 문화 컨텐츠를 결합한 에코셀럼이라는 방송을 진행 중인 김혜영입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마포구 주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벌써 오늘이 3일차가 되었는데요. 1강에서는 에너지, 2강에서는 감염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3강 기후위기와 대멸종이라는 주제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마포 FM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도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해주실 조천호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면 이미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중년의 그레타 툰베리? 막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기후위기 하면은 떠오르는 분이기도 합니다. 네, 조천호 원장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방송을 위해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하신 대기 과학자이십니다. 현재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ESC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는 책을 쓰신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명쾌한 강의를 또 해주셨고요. 한국의 많은 분들에게 기후위기를 알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현재 지구에 사는 70억 정도의 인구가 지금과 같은 경제 규모로 탄소를 발생시킨다면 멸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기후위기는 정말 대멸종과 관계가 있을까요? 인류가 어떻게 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면 좋을지 조천호 원장님을 초청해서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를 잘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를 마포 조화동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제 생일만 되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너는 두곡공장 한 그 딸려 있는 아무튼 그런 전세방에서 우리 가족이 시작을 했다라고 항상 제 생일마다 꼭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제가 이제 여름에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만 보면 기분이 안 좋아서 저만 보면 너는 보기만 해도 덥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마 제가 이제 첫 아기였고 아마 그때 여름에 이제 임신을 중이어서 굉장히 어떤 트라우마처럼 남았는가 봐요. 그 더위 자체가. 그래서 저만 보면 덥다. 심지어 겨울에도 덥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셔서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제목은 제가 이제 기후위기와 대멸종, 저건 제가 정한 제목은 아니고요. 막 발표하면서 정한 제목을 했다. 대멸종. 제가 고생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대멸종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이 생각을 했다가 어차피 기후위기가 일어나면 다 멸종하는 거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다. 굳이 바꾸자 하지 말고 그냥 가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맨 앞에 이 그림은 이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인데요. 선 하나하나가 한 해 한 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파란색이 이제 강하면 강할수록 굉장히 평년보다 온도가 낮다. 그다음에 빨간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높다. 그렇게 해서 지난 150년 동안의 이제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온도가 상승이 되고 있죠. 이 그림을 그대로 작년에 영국의 그 시사 경제지죠. 이코노미스트지라고 하는 데서 이 표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런 이슈를 다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난 150여 년 동안에 이런 이제 그 기온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과학적인 사실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이러한 것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한 우리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또 뭐냐면 아까 이제 그 그림 그대로예요. 거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아까는 여기 관측값까지 여기 보여줬고 이제 여기 미래를 2200년까지의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미래가 하나가 아니라 4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의 기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연에서 결정되는 기후가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짓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후예요. 이건 인간이 결정하게 될 기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도 이내로 안정화시키는 경우에 기온이 이제 이렇게 2200년까지 상승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 갖고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 증가를 시키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기온이 상승할 거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두 가지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 시나리오가 되면 한 금세기 말쯤 돼서 굉장히 우리가 위기, 정말 그런 멸종에 가까운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했었는데 요 최근 들어오는 모든 과학의 결과는 이것만 넘어버리면 바로 우리가 멸종에 가까운 이런 위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명백해지고 빨라지고 강해지는 이런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한 일에 단 한 번도 이게 뒤로 후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점점 가속화가 붙는 이런 위기를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이 지구상에 등장한 거를 20만 년 전,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이 20만 년 전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자그마치 19만 년을 갖다 구석기 시대를 보낸단 말이죠. 95%의 기간이 구석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채집하고 그 다음에 뭐 동물 쫓아다니면서 때려잡아먹고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랑 뇌가 같은 사람들이 도무지 이 19만 년이라는 시간을 왜 그런 식으로밖에 살 수가 없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과학의 결과입니다. 여기가 이제 10만 년 전이고 여기가 현재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린란드 빙하에서 이제 추출을 해낸 그런 기온입니다. 빙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온의 이런 변동폭이 크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뭐 미세먼지 양이라든가 이런 걸 추정을 하면 우리가 바람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북반구에 어느 정도 바람이 셌길래 미세먼지가 이 그린란드 이 정도 왔는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대지방 기준으로 해서 지금보다 10배 정도 극단적인 날씨가 많았다. 그렇게 이제 계산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뭐 태풍 같은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날씨하면 대표적인 이제 태풍인데, 태풍이 뭐 하나 정도 혼합해변을 쓸고 지나간다라고 하면 뭐 그래도 뭐 벼세우기를 해서 그럭저럭 하니 추수는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 10번을 쓸고 지나간다? 거기에 나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달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떤 정마,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결국 수렵하고 채취를 하면서 있는 거 따먹고 돌아다니는 동물 잡아먹어 나가면서 이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이 아무 의미가 없던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처음 그 아프리카를 떠나서 그 성공적으로 전 세계에 퍼지지를 못했습니다. 2차 했다가 완전 실패를 하고요. 한 7, 8만 년 전에 다시 출발을 하죠. 아프리카에서 다시 출발을 해갖고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뭐 호주를 들어가고 유럽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시아를 오고 막판에는 요 기간 동안에는 저기 아메리카 대륙을 갖다 넘어가게 되는 이런 기간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인류가 지금 뭐 아주 저런 알라스카처럼 추운 데부터 해서 아열대처럼 아주 무더운 지역, 사막, 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후, 그 다음에 해수면부터 해갖고 해발 한 4, 5km까지 마을을 만드는, 그래서 이 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이 떠나면서 이동을 하면서 인간은 모든 기후에 정말 적응을 하는, 정말 남극과 같은 그런 어떤 빙하 위가 아닌 다음에는 어디나 다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 지구상의 모든 그러한 생태계를 다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문명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만 년 전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해요. 그래갖고 이제 기온이 살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12,000년 전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기온이 안정화가 됐죠. 바로 저렇게 기온이 안정화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기후가 안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저 조건 하에서 뭐를 이제 심으면 이게 뭐 나달이 하나가 이제 뭐 한 40개, 60개씩 그렇게 달릴 거다라고 하고
되고 이게 날씨 때문에 이제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겼을 때 이제 농업이 바로 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농업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 정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강화하고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 살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명이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000년 이전을 갖다가 지지를 시대로 보게 되면 빙하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홀로셈, 완전히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고, 역사에서는 12,000년 이전은 구석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12,000년 이후가부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러면서 이제 문명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추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2,000년 기후가 굉장히 안정되었다.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이 빙기에 비해서 안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저렇게 안정한 이 기후 속에서도 뭐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해가 아니라 수백 년 단위로다가 또 기후가 또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감염병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위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이제 구할 수가 방법이 없어갖고 제가 구하는 거 좀 최선의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인데 기원 후 200년에서 1700년도까지 그 인구가 지금 이제 변화된 모습이고요. 아래는 북반구의 서기 1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북반구 평균 기온이 변화된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수백 년 단위로 기후가 이제 구별이 됩니다. 기원전 400년부터 해갖고 기원 후 200년까지를 우리가 로마 온난기라고 불러요. 저거를 다시 표현을 하면 기후 최적기라고 부르는데 저게 두 번째 기후 최적기입니다. 그 전에 이제 문명 탄생할 때 한번 기후 최적기가 있었고 요때 또 기후 최적기예요. 그래서 기후학에서 기후 최적기다 이렇게 하는 거는 놀러 가기 좋아서 기후 최적기가 아니라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식량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동양에서는 한나라가 제국을 만들었고 서양에서는 로마가 제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팽창을 합니다. 인구가 이제 늘었어요. 그래서 서기 200년 그 두 제국의 거의 막판에 갔을 때 거의 동시에 막판에 가요. 한나라와 로마가 이때 보면 2억 5천만까지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바로 할레 건조기라고 하는 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식량 생산이 뚝 떨어집니다. 인구는 이제 왕창 늘려놨는데 식량 생산이 이제 뚝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이 배가 곪게 되겠죠. 그러면 영양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감염병이 이제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몇 천만 명의 사람들이 저때 이제 사망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 감염병이라고 하면 감염병의 지금 한 60% 정도가 우리가 그 짐승을 길들이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야생에 다 뛰어놀았죠. 말, 소, 돼지, 뭐 닭 이런 거 다 야생에서 뛰어놀던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그 길들이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울타리함으로 끌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전염병이 넘어오는 건데 그게 이제 뭐 결핵, 홍역, 천연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짐승으로부터 사람한테 넘어오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 제국을 만들지를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저기 띄엄띄엄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러니까 거기 몇 명 걸리고 끝나버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때는 벌써 제국이라고 하는 건 도시 안에 수십만 명이 밀집돼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하고 한나라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온 유라시아 대륙에 다 저런 전염병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에 서기 800년에서 서기 1300년까지 이때를 중세 온난기라고 불러요. 온도가 좀 높았습니다. 생산량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때 인구가 서기 800년에 2억에서 1300년이 되게 되면 4억, 2배가 됩니다. 2배가 이렇게 되었고요. 그 후에 1300년 이후에 우리가 이건 잘 알죠. 중세 소빙하기라고 하는 게 들어옵니다. 소빙하기라고 해서 온도가 뭐 엄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몇백 년에 걸쳐갖고 0.5도 떨어진 게 소빙하기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만 갖고서도 식량 생산량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뚝 떨어져 버린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이때 이제 그 흑사병이 이제 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수상병으로 저렇게 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 뭐 1500년 그 이후가 되게 되면, 이제 유럽 사람이 1500년이면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유럽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아메리카 대륙에 약 6천만 명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축을 길들이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 짐승과 공통되는 인수공통의 우리가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면역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학살로 죽은 사람들도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다 천연두라든가 이러한 홍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감염병에 의해서 거기서 5천만 명이 죽습니다. 단 100년이네. 그 정도로 이 감염병이 면역성이 없었을 때 무섭게 그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퍼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워낙 없으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흑인들을 데리고 오다 봤더니 이 사람들이 뭐 댕기열이니 뭐니 해서 이 모기로 인한 이 감염병들을 흑인들은 거기에 강해요. 그 열대성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 노예선 끌고 오다가 백인들이 싹 죽어버리는 적도 있었고 그런 적도 있을 그런 것들이 바로 이때 이제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이 5천만 명이나 이제 죽어나가 버렸고요. 중국에서 계속 전염병이 돌았고 그 다음에 1800년대 인도에서 시작됐던 콜레라가 영국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 퍼지고 그러면서 그 당시 또 수십만 명이 또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또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그 1918년 1차 대전 말에 스페인 독감에서 또 5천만 명이 죽어나가고 그렇게 수천만 명이 이제 죽어나가고 1500년 이후가 되게 되면 사람의 지구 전체의 인구 자체는 줄지가 않아요. 그렇게 수천만 명씩 죽어나가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을 들어가게 되면서 부황작물이라고 하죠. 옥수수, 감자, 고구마라고 하는 게 유라시아 대륙에 전파가 되죠. 얘는 기존에 논이나 밭에 심지를 않고 이런 막 야산 같은 데 이런 데다가 막 심어도 잘 자라요. 그래서 이거 영양분을 보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750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의료가 발달하고 녹색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어떤 이런 이제 위기가 온다 해도 사람이 죽어나간다 해도 전체 인구는 줄지를 않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매년 거의 1억 명 가까이가 지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수백 년 단위로다가 우리가 이제 기후가 구별될 때 감염병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가뭄이 50년, 100년씩 이렇게 또 들어오기도 해요. 또 고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그 인구이고요. 이쪽은. 그 다음에 아래쪽은 중국의 강수량입니다. 저 중국의 강수량은 우리가 뭐 축구기로 잰 거는 아니고요. 그 석회동굴 안에 들어가면 지하수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석순이자라고 종이석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나면 지하수가 많이 떨어질 것이고 가뭄이 되면 조금밖에 안 떨어지겠죠. 우리가 그 특성을 이용을 해갖고 과거 수천 년 동안의 강수량을 갖다가 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몇 밀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홍수가 났었는지 아니면은 가뭄이 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나타내는 지수들입니다. 지금 이제 당나라가 제국을 팽창하던 시절에 인구가 쫙 늘어요. 늘었다가 당나라 막판이 되니까 한 100년 가까이 가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뭄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배가 고프게 되면 결국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 거고 저 100년이라고 하는 저 시간 속에서 셔차로 왕을 하나 꼭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이런 반란을 제어를 못하게 되면 그 왕조가 무너지는 것이죠. 무너진 다음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요. 송나라가 이제 들어섰고요. 그렇게 이제 쭉 진행을 하다가 북쪽에 몽골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몽골은 제국을 팽창하는 그 과정에서 온갖 특사를 그냥 뭐 눈에 사람만 보이면 다 죽여가면서 그렇게 이제 점진을 해버리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팽창할 때 인구가 확 줄어듭니다. 몽골이 이제 결국 중부에 원나라를 세우죠. 원나라 막판이 되게 되면 또 가뭄이 또 이렇게 들어왔고요.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들어서서 명나라가 또 팽창을 하다가 또 망할 때가 되니까 또 가뭄이 이렇게 들어서 청나라가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뭐 기후가 나빴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 불안정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이제 10,000년 전에 지구상에는 400만 명 정도가
인구가 살고 있었어요. 이제 문명이 시작할 그쯤에 신석기 400만 명인데 지금 이제 77억까지 인구가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한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할 게 뭐야 되냐면요. 수렵 채취인들 그러니까 이 만년 이전에 저 구석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하루에 300와트 그러니까 60초짜리 전구 한 5개 정도의 에너지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소비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들은 8,000와트 정도 하루에 이 정도의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25배 정도의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77억에다가 곱하기 25 정도를 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인간이 뭐 2배씩, 뭐 4배씩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별 지구로 봐서는 별 그렇게 충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구는 굉장히 컸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건 굉장히 이게 세상은 작았기 때문에 이게 뭐 2배씩 되는 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미 이제 인간은 지구의 이 용량을 완전히 지금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금년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이제 휘청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전 세계 평균적으로 3%씩 성장을 해요. 3%씩 성장을 하면 25년이면 더블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2배가 된다는 소리인데 우리가 뭐 이 문명이 작았을 때는 이거 2배씩 되는 거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5가가 된 이 상황에서 이게 2배가 된다? 이건 이제 엄청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물 실험 시간에 유리 팔레트에다 영양분을 놓고 거기 미생물 한 마리를 빠뜨려요. 한 마리, 2마리, 4마리, 뭐 8마리, 16마리, 32마리. 우리가 이제 이렇게 증가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려요. 그때 2배씩 늘어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절반을 딱 채운 다음에는 한 판만 더 증식을 하고 나면 완전히 거기를 덮어버리고 영양분을 쫙 빨아먹고 그냥 멸절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간이 우리가 지금 이거를 2배를 여기서 더 성장을 시킨다? 우리가 그만큼 에너지를 2배 이상 더 갖다 써야 되고 자원을 더 갖다 써야 되고 온갖 쓰레기를 2배 이상 더 갖다 버려야 되고 온실가스를 2배 이상 갖다 버리고 미세먼지를 더 갖다 버리고 이거 그냥 인류가 멸종을 하겠다라고 멸종을 하겠다고 스스로 이거 달려드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로 이렇게는 이제 안 된다. 이것이 영원묵토록 지속할 것이다. 이거 미친 사람 아니다 하면 그런 거는 계산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언젠가 이 끝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위기의 그런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금년이 좀 특이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경제가 축소가 되고 뭐 그래서 뭐 공기가 깨끗해지고 뭐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어서 뭐 좋아지는 거 아니냐?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해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요. 뭐 요거 2008년, 2009년도 요때 경제 위기 때 한 1% 정도 떨어지고 뭐 70년대 뭐 석유 파동 때 조금씩 떨어지는데 지금 이만큼 떨어졌어요. 10년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지금 70년인데 저게 아마 2차 대전 뭐 그때 이렇게 확 죽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이제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래갖고 요거 이제 한 해 한 해로 나타내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이제 달별로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쭉 옆으로 이제 늘려서 봤었을 때 지난 4월 달에 한 17% 정도까지 줄였어요. CO2 배출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줄은 것이죠. 그런데 17%까지 줄으니까 이제 뭐 경제가 수축이 되고 또 그러니까 살살살살 뭐 경제를 돌려야 된다는 살살살살 지금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지금 다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사망자가 줄어들 듯 하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의 어떤 위험이다라고 그냥 처음 다가올 때는 깜짝 놀랐지만 계속 그 위험 속에 있게 되면 그 위험에 그냥 익숙해져 버려갖고 별로 그걸 위기를 못 느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이제 2차 테크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해도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거의 한 10% 정도 가까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줄었죠. 배출량이.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지금 이제 이 배출량, 막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뭐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거에 바로 이제 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이 물의 양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출량은 그렇고, 농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기에 이제 섞여 있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배출량은 원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욕조 안에 있는 이 물수위가 올라오는 게 농도예요. 그래서 배출량하고 농도는 이게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배출량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농도는 그로 인해서 공기 중에 얼마나 지금 섞여 있느냐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틀려요. 그런데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 이게 아무튼 100년 이상 계속 이게 공기 중에 누적이 되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막힌 욕조에 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10%를 줄였다고 해도 지금 이거 90% 물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수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CO2 농도 같은 경우 2010년에서 보면 이제 들쑥날쑥하는데 저거는 여름철이 되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확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를 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농도가 뚝 떨어졌다가 겨울이 되면 쭉 올라갔다는 계절 변동을 합니다. 칼라로 표시된 거는 이제 대표적인 관측소의 값들이고요. 저기 이제 까만색으로 표시된 게 전 세계 평균 값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계절 변동선이라고 해서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나면 실선의 이 까만 선이 이제 증가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이후에 전혀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 농도는 지금 우리가 막힌 욕조가에서 이 물수위가 이게 농도이기 때문에 지금 전혀 이게 올라간다. 우리가 그 기후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농도에 지금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는 전혀 지금 뭐 저 10% 갖고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 기후위기 대응하고 지금도 점점 누적된 그런 기후 위기로 지금 계속해서 가속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 갖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또 지난 42만 년 동안의 기후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이제 빙기를 갈 때 10만 년 동안 이런 식으로 기온이 떨어져요. 그랬다가 10,000년 동안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10만 년 동안 쭉 떨어졌다. 10,000년 동안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다가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저건 자연에서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해서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변했다거나 지구 자전축이 변하면 햇빛이 이제 들어오는 이 기울기가 이제 틀려지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따라가 이산화탄소 온도가 높을 때는 높았다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도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온도가 이렇게 쭉 빙기로 가게 되면 이제 바닷물이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춥게 되면 쭉 아래. 왜냐하면 육지 위에 이제 눈들이 이제 계속 10만 년 동안 쌓이는 거니까 걔네들은 녹지 않고 계속 쌓여 있게 되니까 그만큼 물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100m 이하까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똑같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제주도에 수만 년 전에 사람이 살았던 유물들이 나와요. 수만 년 전이면은 지금 이때는 빙기였거든요. 빙기에.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 서해 남해가 다 육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배를 타고 그분들이 제주도 간 게 아니라 그냥 걸어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지금 유물을 남겨놓은 것이 바로 요때 지금 남겨놓은 것이고요. 지금 다시 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지금 그린란드 위에 있는 그 빙하가 다 녹게 되면 한 6m 정도 물이 더 올라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극의 빙하가 녹게 되면 60m 이상의 물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70m 정도 물이 더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이제 빙하를 지금 이미 지구가 갖고 있고 그것이 지금 서서히 지금 녹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그 빙하가 지난 2만 년 전에 이제 제일 팽창해 있었을 때, 빙기 때 제일 팽창해 있었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0.02%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만 년에 걸쳐 갖고 이건 자연에서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0.03%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게 산업혁명 이전까지 이제 계속 유지가 된 것이죠. 0.0만 년에 걸쳐서 0.01% 이게 자연에서 굉장히 빠르게 스스로 변화가 일어난 이산화탄소의 변화량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100년 만에 0.01%를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늘리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자연에서 빠른 속도에 100배나 빠르게 지금 이거를 이산화탄소 농도를 늘려놨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갖고서 지금 빙기에서 우리가 간빙기가 하는 게 이게 지구 평균 온도로 따지면
4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게 이제 만년 동안 4도가 상승이 된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여기 이제 늘려놓은 거는 지금 100년에 1도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빠른 속도는 100년에 4도인데 사람은 100년에 1도, 한 25배나 지금 빠르게 지금 기온을 상승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치 뭐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2,500km가 돼버렸다. 이건 뭐 죽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밖에 보고 있는 모든 생태계들은 이렇게 10만 년 동안 온도가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쭉 이거는 견뎌냈던 생태계들이에요. 사람도 여기에는 다 견뎌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25배나 빠르게 변화를 시키고 이제 이거는 못 쫓아가는 거죠. 생태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약한 생태계들부터 하나씩 지금 멸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젠가 게임에서 이런 벽돌을 하나하나 이제 뽑아내면 약한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도 이 구조는 살아있으니까 뭐 괜찮은 것보다 뭐 약한 것들이 죽어나가는 것보다 그렇지만 언젠가 이 약해 보이는 어딘가를 하나가 뽑게 되면 이거 무릎다 이거 무너지게 되겠죠. 우리가 먹이사슬의 제 꼭대기에 지금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의 분명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멸종에 최상위 종은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생대 그 거대한 그 멋들어지는 그 공룡들이 지금 단 한 마리도 없잖아요. 지금 다 화석으로 밖에는 존재하지를 않는. 왜냐하면은 이 체계가 이게 무너지게 되면 이 꼭대기에 있던 얘네들은 이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먹이사슬의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5번에 그래서 6번째 대멸종이 되게 되면 바로 인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0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 1도가 지금 상승되어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위험으로 따지면 감지를 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매일같이 기후위기 때문에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뭐 여름철에 뭐 폭염이나 한번 맞으면 그다음에 뉴스를 틀었더니 뭐 호주에서 7개월 동안 가뭄이 일어났는데 어쩌다 막 이렇게 이제 그거를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감지를 하죠. 지금 현재 수준은. 근데 여기서 0.5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한시적으로다가 뭔가 지금 위기가 일어났다. 이러한 이제 느낌, 그런 세계 속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서 또 0.5도가 더 올라와서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탄속력을 잃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펜심 앞에 이제 그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죠. 좀 확 당기면 다시는 제자리로 못 돌아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2도를 넘는 그 순간이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문명을 만들어 왔던 이러한 기후로부터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자, 2도가 상승된 이 상황에서 뒤로 쫙 가보세요. 지난 42만 년 동안에 단 한 번도 2도를 넘어본 적이 없죠. 저게 42만 년이 아니라요. 한 500만 년 저 뒤로까지 가도 2도 이상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2도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어떤 전임 미답의 그러한 세계로 지금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여기서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온이다라고 하는 거죠. 1도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우리가 뭐 저 추운 지방 가도 살만하고 저 베트남 이런 데 놀러 가도 뭐 우리보다 뭐 5도 10도씩 높아도 다 살만한데 뭐 0.5도 2도 이거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체온이라고 봐야 돼요.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가 보통 이제 1도 정도 정상보다 높아지면 뭔가 머리가 띵하고 컨디션이 안 좋죠. 뭔가 내가 분명히 안 좋다 감지를 하는 수준이 되고 1.5도 2도를 넘게 되면 약 먹고 이제 가서 누워 있어야 돼요. 3도 이상이 되면 그 삶과 죽음을 이제 오가는 그런 온도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평균 온도는 우리가 이거는 체온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런 관점이다라고 그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0.5도가 더 올라서 1.5도가 되는 경우, 또 거기에 또 0.5도가 2도가 되는 경우, 이제 3도가 되는 경우에 어떠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냐, 이제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이 숫자에다가 100만을 곱해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고통을 받고 폭염에 이제 고통받게 되는 사람들, 수자원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전력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곡물 생산에 이제 변화로 인해 갖고 그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거주지 안팎, 그러니까 해수면이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연안에 이런 도시들이 붕괴를 할 것이고 그런 이제 저지대 이런 데가 이제 그 저기 뭐야 바닷물이 들어오면 사람이 못 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들 가뭄이 들거나 이렇게 되면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9,100만 명 정도가 자기 그 거주지를 떠날 가능성이 있게 되고 거기에서 0.5도가 더 오르면서 2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6억 8천만 명. 그러니까 지금보다 0.5도가 더 오르면 한 1억 명 가까이가 난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고요. 지금보다 한 1도 정도가 더 오르게 되면 7억 명 가까이가 난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렇게 난민의 잠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난민들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계 이제 유엔의 식량 기구에서 매달 그 곡물 가격 지수를 갖다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지금 2007년 8년도에 이제 곡물 가격이 1년 동안 2배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니까 여기 빨간색으로다가 쫙쫙 손을 거는 건 뭐냐면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대부분을 식량을 구입하는 데 쓰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이 2배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먹을 게 절반밖에 안 된다. 안 그래도 배를 골고 있는데 사람은 그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요. 폭동을 일으킵니다. 저게 빨간 줄 쫙쫙 거져 있는 게 폭동이 일어난 시점이고요. 그런 나라가 돼 있고 가로 안에 있는 게 폭동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예요. 저게 가격이 쫙 올라가니까 저런 가난한 나라에서 폭동이 쫙 이렇게 일어나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슬픈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2010년도에 러시아에서 그 밀 생산 지역에서 가뭄이 들었어요. 러시아가 밀을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저 해는 당연히 자기네 나라 국민부터 먹여 살리겠다고 쟤네들이 수출을 안 하죠. 그러니까 밀가루 가격이 한 두세 달 만에 60-70%가 쫙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2010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 아랍의 봄이다라고 하는 게 뭐 튀니지, 리비아이지 쫙 해갖고 그냥 그 폭동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거는 밀가루 가격이 폭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폭동이 일어나는 이런 사태로 지금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리아가 딴 나라보다 좀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얘네는 이게 2010년도 일인데 2005년 한 5년 내내 계속 좀 가뭄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막 임계치에서 막 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갑자기 밀가루 가격이 한 70% 올라갔다. 결국 거기서 내전이 일어나는 거고 IS라고 극렬 분자가 막 등장을 하는 거고 먹을 것도 없는데 총알은 날아다녀 포탄은 떨어져 아무리 자기 고향이라 해도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난민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죠. 근데 난민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 좋은 땅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곳을 향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럽을 향해서 몰려 들어가는 거죠. 유럽 입장에서는 피부색도 틀려, 말도 틀려, 종교도 틀린 사람들이 자기 국경을 넘어 들어와 이거 국가의 안보의 문제를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갖고 지금 그렇다 해도 이제 뭐 그 당시에 2010년도 그 당시에 보면은 막 그 2살짜리 소년이 입사가 돼갖고 막 그 이태리 해안에 막 떠오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야, 이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유럽 연합 차원에서 각 나라가 좀 몇만 명씩은 좀 맡아주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저 난민을 갖다가 못 받겠다. 그래서 국경을 봉쇄를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브렉시트의 이유가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난 문제죠. 국제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길래 시리아 난민이 400만 명이에요. 지금 현재 국제에 일어난 어떤 정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게 이 400만 명의 저 가난한 난민조차도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0.5도가 더 올라서 1억 명, 거기에 또 0.5도가 더 더해져서 7억 명의 이런 난민이 발생을 한다. 이 전 세계가 이거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이러한 정치적인 불안정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요즘 하도 이제 감염병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감염병 이슈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기원 이후부터 해가지고 감염병들이 쭉 발생된 겁니다. 아까 그 1800년에서 1300년까지 그때는 여기 이제 감염병이 없고요. 거의 뭐 몇백 년에 한 번씩 이런 커다란 감염병들이 발생이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1800년대에 4개가 발생을 했고요. 1900년대에 4개가 발생했고 2000년 이후 20년밖에 지금 지나지가 않았는데 벌써 지금 5개가 지금 발생을 해서
상황이에요. 코로나19까지 해갖고 그래서 점차 이게 발생의 이런 빈도 이런 것들이 주기가 지금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기후위기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수공통 감염병 아까 이제 가축을 길들이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인수 공통의 이런 감염병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잠재적으로 유해한 바이러스가 170만 명.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소말, 돼지 뭐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저 야생에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 지금 몰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환경 파괴하고 기후 변화로 인해 갖고 서식지를 얘네들이 잃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렇게 이제 뭐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제 멸종을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또 간단하게 멸종을 하진 않아요. 같이 또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또 생명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런던 지하철 목이에요. 런던 지하철이 1860년대 뚫렸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육지 위에서 육상 위에서 이제 새 피를 팔던 그 목이었는데 걔가 이제 어떻게 지하철 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새가 없으니까 지금은 쥐하고 사람의 피를 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온도도 일정하니까 거기서는 동면도 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걔네들을 이제 꺼내고 갖고 위에 있는 원래 이제 조상이었던 애들하고 같이 붙여놓고 교배도 하질 않아요. 새로운 종이 탄생을 해버린 거예요. 생명은 자기의 그런 조건에 맞춰 악착같이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이 인간이 변화시켜놓은 이런 상황에 끊임없이 그 적응을 해서 새로운 거로다가 변이를 이제 끊임없이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게 이제 넘어 들어오게 되고 이제 사람 간에 이제 전파가 일어나게 되면 지금 이제 저 170만 종이라고 하는 게 저 중에서 저게 다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아니에요. 확률이 이제 이만큼 붙을 확률이 서식지가 파괴되는 사람한테 들어올 확률도 많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 지금 그 육상 위에 있는 척추동물 중에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32%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옮겨가서 붙을 때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누군가한테 전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지금 높아진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람끼리 일단 한번 전파가 시작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퍼지죠. 우리 코로나19 몇 주 만에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아까 중세 때 그 흑사병 있잖아요. 1330년에 보면 원나라에서 이제 발생들을 합니다. 이게 계속 거기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럽 사람한테 넘어간 거는 1347년이에요. 그러니까 원나라의 몽골군이 그 흑해 연안에 있는 카파라고 하는 곳인데 그게 이태리의 식민지였어요. 그래갖고 거기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유럽 사람, 이태리 사람한테 이제 그 흑사병이 처음 전달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제노바로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이태리로부터 해갖고 유럽 쪽으로다가 이제 다 전파가 되는데 그 이태리에서 북유럽까지 가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동양에서 서양 가는데 10여 년이 걸렸고.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전체 대륙이 흑사병에 그렇게 시달리고 그건 한 20년 동안 그게 이제 전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날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한 마리는 이게 몇 주 만에 전 세계에 확 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밀집돼 사는 것도 있지만 비행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루면 우리는 전 세계 어디나 지금 다 가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밀집과 우리의 문명 자체가 이 감염병을 전파시키기 너무나 지금 좋은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많이 발생을 할 확률이 너무나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거는 이제 서식지의 파괴, 직접적으로다가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뭐 온도가 변하고 습도가 변하고 한 직접 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서식지 파괴라고 하는 저는 이제 간접적인 요인으로다가 저렇게 이제 전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다가는 이 곤충이 기후에 굉장히 민감해요. 온도 변화라든가 습도 변화에 그러면서 점점 뜨거워지는 세상이 되니까 열대 지방에 갇혀있던 열대병들이 주로 저기는 곤충 매개로다가 이제 전파가 많이 되죠. 모기라든가 찐득이를 통해서 이제 매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신경 써 봐야 되는 게 흰줄 순모기예요. 저게 이제 냉결이라고 하는 열대병을 일으키는 건데 저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보건당국에서 매년 그 모기를 다 잡아서 그 종류별로 다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게 잡히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근데 아직까지 쟤네들이 동면은 하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쟤네들로서 춥기 때문에. 그래서 쟤네들이 무슨 전염병을 아직까지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2050년경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흰줄 순모기의 그런 영향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 안에서 대기열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운 지방은 또 추운 지방대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여기 보라색으로 칠한 이런 영역인데, 저거는 그러니까 뭐 이제 여름에 막 짧으면 2, 3주, 뭐 길면 2, 3달 동안 막 풀 같은 게 이렇게 자라 올라오죠. 그게 이제 바로 저거는 저쪽은 춥기 때문에 얼어붙죠. 그래서 이렇게 축적이 돼요. 이게 안을 이렇게 뒤지다 보면 이렇게 이제 나무, 이런 뚜리니 뭐니 완전 식물성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식물만 이렇게 있느냐? 이 안에 보면 뭐 옛날 몇만 년 전에 뛰어놀던 뭐 매모드 뭐 이런 뼈도 나오고 온갖 뭐 이런 생물들도 이런 동물들의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은 춥죠, 어둡죠, 산소도 없죠. 뭐 이래서 아주 이러한 미생물을 보관하기에 너무나 좋은 저장 장치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뭐 수만 년 전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지금 이제 존재하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있다거나 뭐 아무튼 옛날에 그런 병원체가 다시 살아난다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이 여기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들 있고, 과학자들이 이걸 재현을 해보면 다 살아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러시아보다 큰 이러한 면적이 이제 동토지대로 돼 있는데, 우리가 전혀 기후변화를 대응하지 않으면 저 동토지대가 지금 알래스카 정도로 줄어들 거다라고 봅니다. 그 면적 자체가. 그러면 저게 이제 다 녹게 되면 이 안에 확률적으로 물론 작기는 하지만 그 몇 개라도 이게 제대로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되면 치명적일 수가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온대지방은 인수공통의 전염병, 또 열대지방은 그런 어떤 지구 가열린에서 곤충 매개 전염병이 북상을 하고 있고, 또 북쪽대로 또 녹아가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또 살아날 이런 가능성이 있고 해서 우리가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이 기후위기가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난 이제 10만 년이라고 하는 그 주기를 내가 이제 빙기를 갖다 감기기 갖다 빙기 갖다 감기기 갖다 이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하다가 지금 이제 홀로세라고 하는 지난 12,000년 전부터 이 이제 안정한 이 기후적으로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 왔죠. 12,000년 한 600세대를 거칠 거예요. 그 600세대가 이 지구에 미친 영향보다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인류가 지구에 미친 영향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명의 여기로부터 경로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찜통의 계곡에 지금 빠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일단 빠지게 되면 우리는 인류는 스스로는 일로 못 올라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시베리아 같은데 지금 이제 눈이 이렇게 다 덮여 있죠. 근데 거기가 이제 지구가 가열이 돼서 녹는단 말이죠. 그게 이제 녹기 전에 눈이 있을 때는 햇빛이 들어왔다 반사가 돼서 그냥 우주로 날아갈 텐데, 거기가 녹게 되면 흙이 드러나고 거기에 식생이 자라게 되고, 그러면 햇빛이 들어왔다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열을 갖다 흡수를 해버리죠. 그래서 열을 흡수했으니까 더 많이 녹이고, 더 많이 녹았으니까 더 많은 또 온도는 더 많이 올라가고, 이거는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온도를 올리는 거 아무 상관없이 지구는 스스로 온도를 올리잖아요. 제가 예를 이거 하나만 들었는데 이거 말고도 무지무지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시베리아가 뭐 38도까지 막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여러 이유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렇게 눈이 녹아갖고 이런 이제 땅이 드러나서 옛날에 반사되던 열이 지금 흡수가 되는 그 효과도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 찜통의 계곡에 들어오게 되면 지구는 스스로 온도를 증폭시켜서 올려요. 여기 가고 이제부터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 안 할래 이따위 소리를 해봤자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빠지기 전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안정한 곳으로 갖다 놔야 되느냐, 이게 마지노선이 바로 지구평등기업 파리기후 협약이죠. 2도 이내로 막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를 넘어가는 그 임계치예요. 임계치고 2018년도에 이제 인천에서 유엔의 IPCC 총회에서 이것도 좀 위험해, 1.5도 선부터 좀 신경 써서 좀 막아보자라고 결의를 했던 것도 바로 일로 빠지는 것을 이거는 이제 사람이 설 수 있는 지금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로 인해 갖고 이제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그거를 한번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작아. 이게
저 당시 이제 5천만 명이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했는데 저때 뭐 조선 총독 후기로 우리나라에서 14만 명이 사망을 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랬던 이제 독감인데 그때 미국의 두 도시의 이야기예요. 하나가 필라델피아고 하나가 이제 세인트루이즈고 여기 세로축은 10만 명당 죽은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고 세로축, 가로축은 이제 날짜입니다. 지금 9월 17일 날 필라델피아에서 첫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막 축제도 하고 뭐도 하고 전혀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고 그냥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이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막 사망자가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2주쯤 지난 10월 3일 날 돼서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근데 늦었어요. 그래갖고 사망자가 이렇게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세인트루이즈는 10월 5일 날 첫 환자가 발생을 했고 10월 7일 날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는 발생을 안 하는 이 상태로 가는데 이게 한 달 넘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상공회의 소문 이런 데서 난리를 좀 풀어라. 먹고 살자.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쭉 오다가 다시 좀 풀었어요.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시 또 강력하게 또 실시를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떨어졌을 걸 한번 이렇게 호흡을 하나 더 달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세인트루이즈는 어찌됐든 여기는 우리가 위험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어요. 위험을 우리 안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이죠. 그렇지만 세인트루이즈는 자기네 환자보다 더 많은 병상수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제가 되는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어가 되는 위험인데 필라델피아는 이걸 넘어버리죠. 이게 이제 의료가 붕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의료가 붕괴가 되었다? 저러한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민주적 합의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사회를 의미를 해요. 제 가족이 지금 코로나19에 걸려 있어. 여기 옆에 분도 코로나19에 걸려 있어. 병상은 하나밖에 없대. 근데 둘이 이게 민주적인 무슨 합의가 돼요? 제 가족부터 그 가족 먼저 살리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이건 안 된다는 말이죠. 만약 이러한 어떤 파국적인 이러한 붕괴 상황에서 질서가 잡힌다? 이거는 독재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히틀러가 그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이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가졌고 당시에 독일이 가장 교육 수준이 높았어요. 그런데 30년대 대공황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자유를 갖다가 독재한테 다 넘겨주잖아요. 이거 질서를 좀 잡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안정에 대한 그 희구가 굉장히 강력한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자유를 포기를 하고 그런 질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총칼로 정권을 잡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표로다가 나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후위기가 극단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녹색 파쇼가 등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로다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1850년에서 이게 파란색적으로 된 거는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온 것이고 앞으로 미래 시나리오예요. RCP 2.6은 2도 이내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이런 식으로 갈 거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고 계속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2도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온도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뭐 폭염 이슈가 뭐 많아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거는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구 조절 시스템이 다 붕괴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날씨가 많아질 뿐만이 아니라 물이 부족해지고 가뭄해지고 그럼 식량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해양이 산소가 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생물 다양성이 붕괴가 되고 우리의 삶, 우리의 먹거리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다 붕괴가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전히 파국으로 단다 2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라고 하면 2도는 무조건 넘어요. 지금 2도는 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극단적인 시나리오 그러다가 갈 거라고 보지는 않게 되고 2100년경에 금세기 말에 3도 내지 3.5도 정도 지금 상승을 하게 될 거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도를 넘는 시점이 한 2060년 경이면 넘게 돼요. 그럼 지금 2020년이니까 40년이나 이렇게 시간이 있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는 우리가 뭐 코로나19나 미세먼지처럼 눈에 보는 위기가 아니라 얘는 지연을 시키면서 일어나는 위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오 때 12시경에 햇빛이 제일 세죠. 그렇지만
기온은 오후 한 2, 3시쯤에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바로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땅바닥을 먼저 따끈따끈하게 데운 다음에 그 열을 갖고 그 다음에 공기를 데워요. 그래서 2, 3시간 정도 그런 지연이 있는 것이고 6월 20일 하지 때가 햇빛이 제일 세죠. 그렇지만 8월 초가 돼야지 온도가 제일 높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주변 해양의 표면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한 달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바다가 표면이 뜨뜻해져야 돼요. 이건 10년 이상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40년 이거는 이게 남아있는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뭐 호주에서 뭐 7개월 동안 가뭄이 들고 무슨 뭐 산불이 난다? 이건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미 10여 년 전에 배출했던 그 농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건 남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았듯이 뭐 미세먼지가 되었던 코로나19가 되었던 스페인 독감 끝났잖아요. 지금 다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2도 이상에서는 꺾이지가 않죠. 계속 올라가죠. 지금 여기서는 끝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후 위기는 회복력이 없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위기예요. 그 다음에 점점 세진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이 어떤 조치를 한다 해도 스스로 이 위기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그래갖고 이거는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위기가 아닌 굉장한 어마어마한 위기가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식량 같은 경우에 지금 2030년까지는 지금 보게 되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지금 농산물이 잘 생산이 안 되는 지역인데 뭐 추워서 안 될 수도 있고 뭐 비가 잘 안 왔을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식량 생산이 늘어나는 지역이 있고 또 줄어드는 지역이 있어요. 2030년, 29년도까지. 그래서 늘어나는 지역과 줄어드는 지역을 하게 되면 거의 3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식량 생산이 거의 2030년대까지는 30년까지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봐요. 그런데 30년 이후가 되면 이제는 늘어나는 지역보다 줄어드는 지역이 훨씬 더 이게 커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77억의 인구가 2050년이면 100억까지 갈 거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인도, 그 다음에 뭐 중국 이런 나라가 중산층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잘 먹게 되니까, 잘 살게 되니까 엄청 많이 먹잖아요. 옛날에 어디 생고기를 마구 구워 먹고 그런 거 우리 어린 시절에 그거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거 어디 생고기를 구워 먹어. 고기 그거 몇 개 집어넣고 육개장이니 해서 다 국 끓여갖고 어른들한테만 그 고기 몇 점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국물만 먹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생고기를 지글지글 꺼먹는 세상이 되었으니 지금 다 그렇게 살겠다고 지금 다 날뛰잖아요. 지금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로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게 전 세계가 불안정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기후 위기가는 마트에 갔었을 때 생필품 우리 먹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잠깐 없다가 나중에 이게 회복이 되냐? 점점점 그 없는 그게 점점점 강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기후 위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험을 따지게 될 때 백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 스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린 스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백조 같은 경우는 백조는 하얗게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럽 사람이 호주를 처음 들어가서 봤더니 새카만 백조가 있는 거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조 같은 경우는 봄철이 되면 황사가 많이 발생해.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가 높아져. 그 다음에 뭐 봄이 되면 가뭄이 들잖아. 그러면 가뭄이 되니까 그때는 저수지니 뭐 댐 같은 데 물을 잘 가둬놔야지.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내려. 그러니까 물을 갖다 다 비워놨다가 이제 그런 물들을 홍수를 갖다 막는 데 그렇게 써야 되고, 이건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위험이 온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위험을 그런 식으로 대비가 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백조의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나 금융위기처럼 이건 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짠하고 나타났는데 우리의 삶을 굉장히 괴롭히죠. 그리고 위기가 올 때까지가 알지를 못해요. 있을 수 없는 게 그런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커먼 백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게. 그렇지만 얘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회복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저게 BIS라고 하는 게 은행 중에 은행이라고 하죠. 청산은행이라고 하는데 모든 중앙은행의
다 지배를 하죠. 여기서 그래서 뭐 BIS 비율을 맞춰라 하는 여기서 금년에 1월달하고 5월달에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 그린 스완입니다. 이제 녹색 백조가 이제 등장하는 위험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거는 위험 발생, 기후 위기가 일어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정확히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어. 그렇지만 일단 한번 눈앞에 났다라면 비가역성,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해요. 점점 문명이 붕괴될 정도의 그런 위험으로 들어간다. 이게 지금 은행 보고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석탄 발전인 이런 것들 쥐고 있다가 니들 망하니까 은행들 지금 조심해라 이제 이런 보고서예요. 이제 금융에서도 이제 기후 위기를 갖다가 계산을 해내고 따지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전시 상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1980년 이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증가를 했어요. 과학자들이 1980년대부터 해갖고 이제 기후 위기가 일어난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전 세계 유엔에 있는 유엔 차원에서 전 세계 기후 과학자가 합의를 한 거는 2000년도부터예요. 2000년도부터 이 기후 위기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냥 놔두다 큰일이 난다. 2000년. 그럼 최소한 이건 다 합의가 된 거는 그 해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00년도 이후부터도 이렇게 지금 증가를 시켜놨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2000년도부터 대응을 했었으면 지금 이산화탄소를 이런 식으로 줄여갖고 내려오면 돼요. 아주 스무스하게 미끄럼을 타듯이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올라와 버린 거예요. 여기서 줄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와야 돼요.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면서 이제 내려와야 된다는 소리고 만약에 여기서 대응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간다? 그럼 이제 절벽에서 떨어져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지금 롤러코스터를 탈래 아니면 절벽에서 떨어질래 우리한테 선택은 그거밖에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롤러코스터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전년 대비로 따지면 지금 뭐 대략적으로 그냥 산술적으로 따지게 되면 한 8%씩 매년 줄여야 되는데 실제로다가는 처음에는 줄이기가 좀 쉽고 나중엔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지금 거의 전년 대비 15%씩 이제 줄여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97년, 98년 IMF 때 저 때 14%를 줄여놨거든요. 저 때가 뭐 금목이라고 해서 거의 전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전 세계가 전시 상황 정도가 돼야지만이 지금 이 1.5도는 지금 막을 수 있는 거기까지 지금 인류가 지금 와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이 미끄럼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경제, 사회,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걸 잘 균형을 맞춰가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뭐 지난주인가 우리나라 뭐 그린 뉴딜에 대한 뭐 그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딱 이 수준이네요. 지금 현재 이 수준인데 이거는 지금 2000년부터 우리가 제대로 했었을 경우에 미끄럼 타고 내려올 때 이거 없이고요. 지금 뭐 그래서 뭐 경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저기 뭐 실업도 생각 모든 거 이거저거 다 따지고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저런 파국의 상황에 대해서 먹을 게 마트에 갔는데 먹을 게 없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그러한 위기 앞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정도로다가 우리가 절박하게 해서 일단은 지구를 먼저 이걸 생각을 하고 이런 사회 시스템, 경제를 이거를 지원하는 완전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거는 이미 늦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지구라고 하는 건 이제 유한하잖아요.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유일한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요 들어오는 에너지만큼 이게 이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경제를 돌리기 위해 갖고 지금 태양 에너지만 쓰는 게 아니라 수억 년 동안 축적이 됐던 화석 연료를 쓰잖아요. 화석 연료를 쓰고 자원을 쓰고 식량을 쓰는데 지금 현재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고 하는 이런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이라고 하는 걸 어마어마하게 값싸게 착취적으로 지금 갖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값싸게 다 갖다 버리잖아요. 뭐 온실가스, 미세먼지, 온갖 쓰레기,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다 값싸게 이거 다 지금 비용 하나도 치르지 않아요. 이거 전혀 지금 순환이 안 됩니다. 이쪽은 착취적으로 갖다 쓰고 이쪽은 착취적으로 갖다 버리는
비용도 되지도 않으면서 지금 물 폐병에 드는 물보다 휘발유값이 더 싸잖아요. 그만큼 지금 식량도 이게 원가로 따지게 되면 훨씬 더 식량도 싸고 에너지 자원이 훨씬 싸죠. 지금 그만큼 우리는 착취적으로 이걸 갖다 쓰고 이걸 다 쓰레기를 만들어서 지금 갖다 버리는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결국 이제 지구는 견뎌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지금대로 살게 되면 이 안이 완전히 이제 이 지구 자체가 이제 붕괴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무한한 성장, 인간의 그런 무한한 욕망을 이 유한한 지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갖다가 우리가 열심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최선의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모든 게 값싸게 아무튼 착취적으로 갖다 쓰고 값싸게 착취적으로 갖다 버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구를 제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경쟁을 시켜가고 효율화를 높이고 그것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인데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들은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튼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다가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이 지금 결핍이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미 먹는 거에 3분의 1이 지금 쓰레기로 나가고 있고 지금 쌓이는 저 쓰레기를 보세요. 지금 현재 이 77억 명이 다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쓰고 그 남을 그 이상을 지금 생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부족하다라고 소장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만약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그 필요의 결핍이 있다면 우리가 그거는 서로 돌보고 아끼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절대 생산을 지금 덜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만 바로 이 위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이러한 과정만이 바로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 켜주세요. 네, 소중한 말씀해주신 이동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너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 갖고 강의를 참 재밌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강의를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실제로 뵙고 강의를 들으니까 마치 일타강사의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으셨나요? 네, 좀 인류가 절벽에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마치 다이아몬드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지금 시국인 것 같은데 들으면서 참 참담하기도 하고 신나하기도 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너무나 재밌게 몰입하면서 들어가지고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잊어버리기 전에 다음 주에 그 TVN에서 또 미래의 수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강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쉽지 않은 기회니까 질문이 있을 때 마음껏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성산동에 사는 취준생이고요. 김은형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2도를 넘기지 않는 그 파리 협약을 저희가 맺었잖아요. 근데 2도를 넘어가도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극단적으로 이게 그래프가 치솟을 거라고 보진 않는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솔루션 궁금해요. 학계에서 어떻게 학계에서 바라보는 솔루션은 무엇인지가 궁금한데 그 솔루션도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사회나 정부나 어떤 기업이 할 수 있는 솔루션과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솔루션이 이렇게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그거를 이제 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그 파리기후 협약을 하게 되면 이제 각 나라가 자기네 이제 배출량을 어떻게 줄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들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물론 그걸 거의 안 지킨 나라이긴 하지만 뭐
이른바 이제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데서는 대부분 잘 지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수요를 줄였다라기보다는 그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그 에너지 전환을 갖다 다 시켜버렸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뭐 태양열 패널의 가격, 그 다음에 배터리 그걸 이제 그 운영할 수 있는 배터리 가격이 85%가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풍력도 한 49%가 떨어졌고, 이 세상에 지난 10년 동안에 가격이 그렇게 떨어진 게 없어요.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가격이 올라갔는데 오직 이 재생에너지 파트만이 가격이 그렇게 된 거는 그만큼 이 분야의 기술 혁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량 투자가 돼갖고 엄청나게 생산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가격이 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10년 안에 50%가 더 떨어질 거다라고 지금 또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거는 지금 혁신의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거의 재생에너지가 지금 40%까지 가까이 다 지금 올라갔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에너지 파트에서 이런 40%, 10% 이상만 재생에너지를 쓰면 기저전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으로 들어오잖아요. 풍력이 됐던 태양광이 됐던 상당히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10% 이상이 되면 기저전력이 흔들려서 못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40%까지 올라갔고, 지금 현재는 연구 수준에서 100%가 돼도 별 문제가 없다가 지금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 이게 몇 년 만에 그냥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이 분야에 혁신적으로 지금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5%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재생에너지 이쪽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후진 중에 지금 후진성을 갖다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미 이제 이런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이런 데서 이런 혁신을 통해 갖고 이제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는 안 가고 중간 정도까지 가게 되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더는 안 되고 더 혁신이 이제 일어나야지만 이 이동이 되고 줄일 수가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이나 뭐 사회나 뭐 여러 가지 뭐 각각이 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너무 복잡한 이야기고요. 제가 또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다만 저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뭘 이렇게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세상을 바꿔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요를 줄여야 되는 삶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는 결코 지금 필요의 결핍이 있는 세상이 아닌데도 지금 그래도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주장을 하는 이대로 갔다가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중단을 시키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정치가로다가 그거를 해줄 사람,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집행을 해줄 때 선출직 공무원도 뽑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개인이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건 세상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개인이 뭔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이거는 뭐 개별성 하나하나를 다 따지기 이전에 세상을 바꿔버려야 된다. 거기서만 이거 승부를 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방식이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개인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기후 위기 문제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이상현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지역 운동의 중요성을 되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마포구가 지금 거주지이시거나 아니면 일터이실 텐데 저희가 이 강의 총 5강이 좀 끝나고 나면은 마포구 기후 위기 네트워크라는 그런 걸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저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도모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라도 꼭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기후변화가 사실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혹시 박사님께서 가장 큰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면 그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변화를 시키고 싶은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있어요. 녹음이 돼서
지금 현재 뭐 우리 지구 위기,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결국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이 무한한 욕망을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 자체가. 우리가 뭐 TV를 키거나 뭐를 하거나 끊임없이 이런 거 입어봐, 먹어봐, 뭐 이런 거 타봐, 이런 계속적인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세상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세상의 그 모든 메시지들이 우리가 서로 돌봐야 되는 것이고 아껴야 되는 것이고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전하는 때는 이게 그 경제라 할지라도 그러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어떤 세상을 꿈꿔요. 저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살아온 세상이 또 그런 세상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지금 이러한 세상을 1000년 전에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튼 이것도 우리가 뭐 과거에 이런 어떤 선택들이 이제 누적이 돼서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우리가 아까 멸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과거에 5번에도 대멸종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환경이 변화가 일어났고 어쩔 수 없이 생명들이 거기에 적응 못해서 멸종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으킨 지금 멸종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으킨 위험으로 인해서 여기서 우리 스스로가 이걸 끊어버리면은 우리는 다 지속하고 살 수가 있고 더 좋은 세상에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그 방식을 못 고치겠다라고 이제 뻐둥뻐둥 거리면서 이제 죽어가겠다라고 하는 아니 뭔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희망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내고 이 세상을 바꿔만낸다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다가 이게 멸망을 해버리면 야 수십만 년 후에 우리의 지층을 두지는 뭔가 인식할 수 있는 생명체가 얘네들은 왜 위험을 빤히 알고서도 왜 이렇게 멸종을 해버렸지? 참 이상하네. 아니 어떤 면 굉장히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바꾸면 살 수 있어요. 바꾸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겠다라고 위험 안 된다라고 하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고 서로 또 그런 세상을 향해서 가자라고 우리가 믿어버리면 이거는 그런 충분히 바꿀 수가 있다. 제가 잘하는 표현이 아까 전체 상황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 2차 대전 참전에 대한 예를 들면서 나온 이야기예요. 미국이 2차 대전을 미리 준비를 했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느닷없이 이제 참전을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전시 산업으로 바꾸는데 한 1년 좀 넘게밖에 안 걸렸어요. 포드 자동차에서 승용차가 나오다가 느닷없이 탱크가 나오고 막 장갑차가 막 쏟아져 나오고 보인사에서 그냥 여객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전투기들이 그냥 막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전시 상업 동안에 일반한테 그 판매가 안 됐어요. 다 그 전쟁 무기들만 이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남자들이 다 이제 전선으로 다 나가버리고 나니까 여성들이 거기 다 들어갔잖아요. 그 중화학공업. 그 전까지는 여성들이 중화학공업에 들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게 산업의 전환이 뭐 10년, 20년 걸리는 게 아니라 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1, 2년 만에도 그렇게 다 뒤집을 수가 있고 사회 시스템도 거기에 맞게 다 뒤집을 수가 있고 여성이 뭐 탱크를 만들고 뭐 포탄을 만들고 뭐 이렇다라고 했고 포탄이 날아가다 안 날아가 이런 거 없잖아요. 뭐 잘만 날아가서 전쟁 승리까지도 하고 다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시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모든 것을 싸그리 바꾼 수 있는 이게 산업도 바꾸고 거기에 맞게 사회도 바꿔버리는 이러한 인간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만 있다라고 하고 그런 합의가 있고 단결력만 있다라고 하면 이건 충분히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말씀 잘 들었고요.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과연 노화의 방조 같은 건 가능할지
저 같은 사람은 저희 가족은 아마 위기 상황이 오면 가장 먼저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뭐 가진 자들은 노아의 방주를 타고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멸종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뭐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싸그리 멸종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게 수천 년, 수만 년이 걸쳐서 이제 멸종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이 멸종을 한다라는 것도 이게 뭐 100년 후에 뭐 인간이 싸울 거죠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불안정한 상황, 부족한 상황 이런 데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산다라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제 없어져가는 그런 세상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을 했듯이 지금 이게 이제 그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각하게 이걸 느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굉장히 뚜렷하고 자연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나라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자연의 변동성이 큰 나라들이 보게 되면 여기가 농업 생산량도 많고 그다음에 사람도 많이 살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의 변동이 크다라고 하는 건 회복력이 좋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그런 기후 위기가 딱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그런 위기가 막 들어오지는 않고 왜냐하면 자연의 변동폭 자체가 크니까 그 안에서 이게 스프링 이게 탄성력이 좋아서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잘 사는 나라 중에 기후 위기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호주 같은데,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남유럽이에요. 예전에 거기는 항상 날씨도 맑고 항상 기후도 일정하고 사람 살기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자연의 변동폭이 워낙 적어요. 거기는 기후변화 신호가 딱 들어가게 되면 그냥 바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 내리 7개월 동안 가뭄이 들고 산불 맨날 나고 지금 남유럽 우리 맨날 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것이 아마 점점 심해. 거기는 자연의 변동폭, 자연의 탄성력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거는 좀 잘 사는 나라가 그런 것이고 실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은 뭐 투발로 그 다음에 뭐 방글라데시도 해수면이 워낙 이게 낮은 나라기 때문에 막 걔네 그 논밭에 막 바닷물이 막 다 들어가서 못 쓰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이거 뭐 오시가서 배출하고 상관은 없는데 가장 전면에서 이런 어려움을 갖다 다 두들겨 맞죠. 우리나라에서 자연 재난에 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다 가난하신 분들이에요. 뭐 산비탈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저지대에 사는 사람 거기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거기 밀려가서 살 수밖에 없어서 사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굉장히 이게 정의롭지 못하게 이러한 이제 멍뚱한 데부터 이제 그런 피해들을 본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거는 이런 모든 그런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이른바 잘 산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끝까지 그렇게 홀로 그렇게 고립돼서는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3대층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도 어떤 면에서 누군가 그 돌봄의 노동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뻐기고 사는 거지. 그런 돌봄의 노동 싹 빠지고 나면 뭐 병원에 갔는데 간호원 한 명도 없고 그러는데 뭐 거기서 뻐기고 잘 살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무슨 마지막에는 망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비참한 건 그렇게 이제 어려운 쪽부터 그렇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뭐 남유럽이나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호주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기후의 탄성력이 작은 이러한 쪽들은 이제 그런 피해들을 또 보는 이런 측면들도 있고 그런 어떤 차이에 대해 갖고 약간 다르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측면들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마포동에 있는 심령의 연구소라는 조그만 연구소의 조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게 항상 좋은 표현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정말 이렇게 선생님으로 제가 모시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기후 변화와 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아까 이
기후라는 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후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렇게 표현 기후대에 설명을 해야 될지, 이게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굉장히 자연의 변화폭이 커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데, 혹시 힌트를 아이들한테 조금 기후라는 걸 설명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위기다라는 이야기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팁을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뭐 제가 흔히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미국 기상청 홈페이지에 뭐 나온 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아무튼 뭐 날씨는 기분이고 그러니까 기분은 성품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그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미국 기상청 거기서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거를 잘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날씨라고 하는 건 매일매일 뭐 경험하는 게 날씨인 것이고, 기후라고 하는 건 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날씨가 평균이 된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기후라고 하는 기분이라고 하는 게 뭐 화날 때 슬플 때 뭐 왔다 갔다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이잖아요. 그것처럼 날씨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똑같은 날씨들이 계속되는 거고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호주 7개월 동안 가뭄 들었던 거고, 똑같은 날씨 7개월 동안 계속됐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뭐 여름철에 첫날 뭐 구름 한 점 없는 날 좋은 날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일주일 계속되면 그게 폭염이고, 한두 달 계속되면 그거 가뭄이고, 2, 3년 계속되면 그게 거기 사막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날씨라고 하는 건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인 것이고, 기후라고 하는 건 이제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은 사람마다 이제 고유한 성격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 활달한 사람, 어떤 사람 차분한 사람, 그거를 갖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 뭔가 충격이 컸다라는 소리고, 심지어 뭐 이렇게 사람이 확 바뀌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냐라고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지속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지속을 해야 되는 건데, 활달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차분하고 말이 없다거나 이러면 뭔가 지금 이상하다고 우리가 감지를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 소리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다가는 우리가 날씨라고 하는 건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이고, 기후는 지속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다,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지속이 돼야 되는 기후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가고서 날씨가 지속이 지금 돼갖고 대부분이 다 지속돼서 계속 홍수 나고, 계속 그거 폭염으로 가뭄 나고, 똑같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지금 이제 그 지속돼야 될 게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돼야 되는 거는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뭐 이래서 위기다. 자연에서는 지속돼야 되는 속성이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바뀐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감정이라고 하는 거, 기분이라고 하는 거 바뀌어야지 정상인데, 항상 이 사람은 그 어떤 뭐 슬프거나 화나거나 뭐 즐거워도 항상 표정이 아무것도 안 변한다. 무척 이상한 사람이에요. 계속적으로 즐겁거나, 계속적으로 화가 나거나, 계속적으로 뭐 슬프거나, 이거 대단히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기분, 날씨라고 하는 게 성품은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굉장한 표현이십니다. 기후위기 얘기 듣다 보면 되게 우울하고 암울하고 미래가 없고 무력하고 뭐 이런 식의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뭐 비슷한데 선생님은 되게 열정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이제 퍼뜨리는 스피커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고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더 먼저 이 데이터로 이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 역할을 찾다가 나는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무력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역할을 뭐라도 해야 되니까 저도 뭔가 제 역할을 찾고 싶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강의가 끝나면 우리는 앞으로서 이런 취미단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보자. 선생님은 또 선생님 역할이 있어서 되게 스피커로서 뭔가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퍼뜨리고 하는데, 또 저희 선생님한테 기대하는 더 뭔가 그 역할들이
궁금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천호 박사님이라면 뭔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스피커로서 이렇게 청와의 강의들은 되게 절박하게 느껴져요. 무척 어렵네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보다 보면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뭐 감정상으로다가 굉장히 절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다가는 이게 어차피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거기에 또 희망이 또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정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게 말처럼 그렇게 또 쉽게 보는 건 다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절망하기도 하고. 근데 가급적이면은 그냥 그 감정의 이런 것, 물론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뭐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은 그냥 털어내버리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그 감정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오늘 처리를 해야 되는, 내가 읽어야 되는 자료들이 쌓여 있고 또 정리를 해야 되는 또 자료들이 쌓여 있고 그걸 또 어떻게 이야기를 엮어야 되는지 이런 걸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또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또 같이 또 생각하는 사람들 또 만나러 또 가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냥 그 순간순간에 그냥 집중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어떠한 상황이든 제가 싫던 좋던 어찌됐든 상황이든 간에 이렇게 보면 항상 해야 되는 일들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를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임계치가 있어서 우리 모두의나 마음들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는 그 순간에 하루아침에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변화가 몰라요. 저는 그냥 제가 살아왔던 우리나라의 그냥 역사라고 하는 게 그냥 그 변화가 바로 일어나기 뭐 한 몇 달 전만 해도 야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뭐 주저앉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확 변화가고 과거에 갑자기 그냥 막 촛불을 들고 그냥 다들 나타나고 야 이 대한민국이 그렇지 뭐 이런 적들이 많아서 이게 뭐 한 번만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랬어. 물론 그렇다고 뭐 다시 퇴행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전진했던 역사 속에서 살아왔었는지는 몰라도 그러면서 뭐 애끌 타 보면 그래도 아니 제가 뚫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저처럼 그렇게 애가 끊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뭐 촛불을 들고 왕락하고 이렇게 등장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래서 나도 하나 그냥 촛불 들고 나가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냥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하루하루 저한테 맡겨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자 하루하루 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뭐 거대하게 생각을 해봤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결을 할 문제라면 이게 간단하죠. 이게 세상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와 함께 저의 삶은 또 어때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또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툰베리를 그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뭐 스트로 같은 거 이런 거 플라스틱 스트로 그거 찍어가서 얘는 꼭 기후위기 이야기를 하면서 얘는 봐라 그런 식으로 저를 갖다가 누군가의 카메라를 들이게 하고 이러면 와 저런 웃긴 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만큼 저 자신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엄청난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저 자신이라는 걸 저 자신이 잘 알아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서 저로 인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는 아니라 이렇게 모순 떠보니 저로 인해서 이 세상은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냥 하나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해볼 수 있는 것을 해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감동과 마음이 찡하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조천호 박사님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시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굉장히 작게 개인적인 실천을 하는 그런 우리 생활 활동가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거 좀 모순이 아닌가? 내가 뭐 이렇게 한다면서 좀 그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때도 있고 자괴감이 들 때도 있는데
좀 우리가 뭐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잣대를 좀 들이대기보다는 서로 좀 격려해주는 좀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또 그런 마음을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강해주신 조천원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본 강연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함께했고요. 매주 토요일 방송되는 마포 FM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3강 기후위기와 대멸종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기만 지금 설명하고 그거 아니다라는 원래 생각보다 쌓인 분들은 책을 집에 맞다. 오, 맞아. 혹시 이거 네임 팬들이 뭔지 아세요? 그 마스크를 이렇게 거는 거예요. 마스크 잊어먹을까봐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건데